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주식의 가격이 오를 때는요,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오르기도 하지만 지금은 못 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잘 벌 것 같다는 기대감에 주식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못 벌고 나중에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지만 문제는 만약에 알려진 정보가 극히 제한적일 때,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돈을 잘 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은 분석이라기보다는 바람에 좀 가깝겠죠. 자, 바로 바이오주 열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올 것 같고 또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뜨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요. 근거 있는 상승 뒤에 나오는 조정은 조정이 나와도 버틸만 하지만 만약에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오는 조정은 그 뒤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바이오 버블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거품과 기대 사이. 자,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꽤 많이 했습니다. 800선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자, 코스닥이 어떻게 상승했죠? 왜 상승했습니까? 코스닥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에서 6개가 제약 바이오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열심히 애를 쓰면서 전반적인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해서 지금 추석 이후로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상황인데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9일에 652.82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10월 10일에 우리 지수가 792.80까지 올라가요.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인데요.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코스닥이 날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도 결코 어색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상승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올라서 상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 코스닥 시장이 상승했을 때 그 코스닥 시장에는 거의 1200개가량의 여러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가운데 거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만 올라서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약 바이오가 열풍을 불러일으킨 건데,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 특히 코스닥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대호 기자? 아까도 이제 코스닥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가운데 당연히 이제 바이오주가 급등세를 이제 이끌어갔다라는 거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된 거고, 사실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상승률이 코스닥보다 훨씬 더 높았죠.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올해 들어서 연간 누적 상승률이 한 23.7%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이 이제 막 그걸 넘어섰습니다. 25.5%. 코스닥 상승률이 더 높았고요. 그게 이제 10월 11월에만 집중됐고, 이달 들어서만 한 14% 정도 코스닥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나 그걸 이끈 건 코스닥 빅5라고 일단은 좀 추려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그리고 신라젠, 바이오메드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5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한번 봤어요. 저희가 한번 표로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작년 초에 이 세 종목의 시가총액이 14조 원대였습니다. 네. 5개 종목의 합비. 그리고 작년 말까지도, 지난 5월까지도 14조 원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43조 원대까지. 3배가 올랐네. 3배 넘게 올랐죠. 그리고 이게 1조에서 3조로 3배 오른 게 아니라, 네. 14조에서 44조까지 30조 원이 늘면서 3배 이렇게 늘어난 거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고, 월 평균 거래 대금 합계, 지금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인데,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1조 6천억 원. 거래 대금이요? 거래 대금입니다. 대금.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거래 대금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정말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유만 있으면 그리고 근거만 확실하고 실체만 분명하다면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이걸 거품이냐 기대냐 그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 제약 바이오주가 사실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는 여기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약이 나오고 어떤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할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웬만해선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공시를 하고 자랑을 하는데 과연 이게 탄저균의 백신급인가 페니실린급의 그런 신약인가 이걸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조성되는 기대감이 거품이냐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이냐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기가 만만치가 않고요. 네. 근데 다만 요즘 코스닥이 그래도 100% 거품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어쨌든 해가 바뀌면 연기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호재와 투자자들의 약간의 무지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나온 실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특정 종목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신라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장부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시에 진입할 때 대비 지금 그 평가 총액이 한 네네. 5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가 여기에 대한 건 한 번쯤 짚어볼 필요는 있겠죠. 신라젠을 잠깐 좀 정리해보고 아까 네네. 이야기 나왔으니까. 신라젠의 그 11월 21일, 지난달 21일에 피크를 쳤는데 그때 이제 장중 주가가 15만 원을 넘었었죠. 네. 이 회사 공모가가 15,000원이었어요. 정확히 공모가의 10배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그 당일에 11월 21일 기록을 보면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으로 8조 7천억 원까지 높아졌고 네. 거래 대금이 하루에 2조 원이었습니다. 거의 웬만한 대기업 M&A가 하루에 신라젠 안에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11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거래 대금이 1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현재 시총의 한 1.5배 정도가 이달에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뭐 물론 하긴 할 겁니다. 아무래도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이 주로 상승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요된 내용은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저희가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를 직접 모신 게 그러면 이걸 진짜 제약업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듣고 싶거든요. 이 제약업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내 내수 시장은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와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OECD에서 미래에는 바이오 이코노미 즉 바이오 경제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지금도 이 신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네. 거기에 이제 이슈가 있는데 미래에는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게놈 이런 부분들이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거품이냐 뭐냐 이렇게 서황설레할 수가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제약 업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천조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큰 시장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제약 업종을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내수 중심으로 제네릭 위주로 이제 커 왔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2015년에 한미약품이 대규모의 8조 원 정도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이런 공공재 산업에서 그러한 산업으로 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시적으로 이제 리얼리티 측면에서도 이제 셀 치료도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네네. 네. 2013년에 유럽에서 램시바로 이제 허가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누적으로 이제 1조 가량의 수출 실적을 달성을 하고, 그리고 최초 허가된 램시바 같은 경우 유럽에서
50% 시장 점유율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이런 가능성과 같이 맞물리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런 트렌드와 같이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내 제약산업 업계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것 같진 않은데요. 대표님, 저희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러니까 관심이 급격하게 쏠렸던, 그러니까 산업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네. 관심이 급격하게 쏠렸던 것에 대해서 왠지 제약 업계에서도 조금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어차피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게 자기 돈은 아니니까 네. 또 제약 바이오가 워낙 테마성으로 많이 과거에 묶여왔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런 급격한 관심은 또 좀 불안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뭐라고 봅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황우석 사태도 있었고, 네네. 10년 전에. 그리고, 2015년에 그 한미약품이 대규모 수출하면서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네네. 그러면서, 늦장공시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굉장히 후퇴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4차 산업혁명의 그 IT를 중심으로 굉장히 커왔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을 시가총액이 늘어났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네네. 이렇게 관심이 이제 확대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제약산업, 특히 이제 신약으로 대변되는 이쪽 네네. 산업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그 옥석을 가리고 네네.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그리고 또 이 제약산업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계별로 실패율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현명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2015년에 네네. 조금 위축된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쏠림 현상 내지는 그게 다시 점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만 이제 업계에서도 보게 되면 이러한 투자의 관심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기대감 이런 네네. 부분들에 이제 부응을 해서 그러한 그 어떤 자금이 이제 신약 개발을 하려면 그 네네. 1조 원 정도의 그 투자 자금에서 네, 최근 네. 리포트에는 3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업계에서는 좀 가만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제조업에서의 뭐 매년 제품을 내놓으니까 이게 그 기업 가치가 매번 반영이 된다 치더라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워낙 신약 한번 개발하는데 수십 년 혹은 많게는 꽤 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관심이 이번에 임상을 하고 신약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꺼번에 관심 몰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전문가의 이야기 그리고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실질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어렵게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을 한 분을 직접 섭외를 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알기로는 신라젠에 투자를 하셨다고요? 예. 네. 조금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좀 조심스럽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15,000원에 사가지고요. 네. 최종적으로 판매한 건 이제 10만 500원 정도에서 다 정리를 했거든요. 10만 500원 정도요. 예. 꽤 높은 한 7배 정도의 수익률인데 15,000원 정도예요. 이 신라젠이 주가가 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기법을 뭐 분석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 전에 이제 투자했던 종목에서 좀 손실이 난 상태에서 네. 좀 이렇게 뭐 직원들하고 이렇게 담배 피다가 어떻게 신라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주일 사이에 한 50% 오른 종목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공모를 원래 더 높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15,000원에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냥 그 공모가까지는 가겠지라고 생각해갖고서 그냥 좀 투자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분을 제가 섭외했는데 네네. 제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네네. 안녕하세요. 이대호 기자입니다. 예, 기자님. 바쁘신 시간에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아, 부러워서 연결했어요. 부러워서. 예. 혹시 신라젠에 대해서 혹은 그 신라젠이 만드는 그 팩사백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셨던가요?
투자하시기 전에? 저 솔직히 잘 몰랐고 그냥 원래 공모하려고 했던 금액이 뭐 한 3만 원 정도 됐었다는 얘기만 들어가지고서 네.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감으로 투자를 하지 뭐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으로 했죠, 그냥. 아마 대부분 신라젠에 투자를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전화 연결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이면 10배 뭐 이렇게까지 홀딩은 못했을 거다. 네네. 모르는 사람이니까 몇 배 이렇게 수익이 나도 안 팔고 있었을 거다 이야기하는데 10만 원까지 이거를 팔지 않고 홀딩했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 안 판 건 아니고 한 5만 원 중반대에서 원금을 일단 회수를 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게 제가 뭐 다른 종목도 좀 보유를 하고 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수익이 좀 잘 나오는 상태라서 굳이 이거를 뭐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팔면서 그냥 10만 원만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로 10만 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서는 다 정리를 했죠. 막연하게. 네네, 시청자님.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희 출연자분의 또 한 분이 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좀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좀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연미 기자입니다. 예. 이번에 수익을 좋게 내셨는데 종전에는 수익이 안 난 종목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때도 제약 바이오에 투자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주로 이제 IT나 뭐 이쪽으로 좀 많이 가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 바이오가 부상한다고 하니 그쪽의 손실을 바이오를 통해서 좀 그 반감을 시켜보자 이런 계획이셨던 거고요. 아무래도 바이오가 좀 약간 이렇게 그 주가 자체가 이게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운이 좋으면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더 늘려가실 계획인가요? 아니 뭐 저한테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야 하겠지만은 뭐 약간 좀 저도 이렇게 리스크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래가지고서 좀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가고 싶고, 바이오는 이번에 한번 했으니까 이제 그 운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시청자분을 직접 연결을 해봤는데, 투자자분을 직접 연결해봤는데, 아마 최근에 이 투자자분과 뭐 비슷한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신라젠을 통해서 혹은 바이오 제약주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셨던 분은 꽤 되실 것 같아요. 이대호 기자가 직접 실제 투자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근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정 대표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었고,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해야 된다. 네네. 기업의 미래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에서만 투자를 해야 된다. 네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하이 리턴을 바라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리스크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취지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돈 번 사람이 장땡이에요. 내가 지금 몇 배를 벌었는데 거기서 점잖은 소리들 하고 있네. 그 얘기 누가 모르냐? 신라젠 적자인 거 누가 모르냐? 바이로메드 적자인 거 누가 모르냐? 이 얘기 사실은 나오거든요.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분명히 하실 수가 네네. 있어요. 그게 맞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꺾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신라젠이나 뭐 바이로메드나 물론 삼성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또 하면 좋은 거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하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면 네. 이걸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밸류에이션을 그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얼마 더 빠졌으니 내가 자신 있게 더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호언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확실히 의문이라는 거죠. 저희가 조심스러운 취지를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한 거니까요. 사실 그 취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자, 지금 보면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액들이 꽤 큽니다. 근데 이 금액 가운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대호 기자가 제가 질문드렸던 네. 그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수익이요? 개인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제약 바이오를 통해서요. 그 보면 얼마 전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기사가 좀 나왔을 거예요. 올해 코스닥 쪽에서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상위 10개 수익률이 70%가 넘는다. 네네.
그리고 외국인 기관보다 낮다. 이게 항상 많이 나오던 기사가 코스피 내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순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이 기관 외국인의 것보단 떨어진다. 항상 네. 이렇게 그 열등적으로 비교됐던 거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좀 바뀐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개인이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이 저만큼 올랐다는 거지. 네. 개인들이 저만큼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건 결코 아니니까 네네. 약간 좀 차트의 오류에 좀 빠지지는 않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약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냐, 아니면 주가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냐, 거기에서 우리가 거품이냐, 아니면 기대 심리냐, 실체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국내 제약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앞서도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제약 쪽의 글로벌 트렌드를 또 주요하게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다국적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하면서 인풋 대비 아웃풋, 즉 허가되는 건수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픈 이노베이션, 즉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들여서 이런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신약에 대한 성공률을 높여보자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산이 됐고, 실제적으로 미국 FDA에서 허가된 거를 보게 되면 75%가 이제 외부, 즉 특허권자가 이제 허가권자와 달리 나타나는 네네. 것이 75%입니다. 그만큼 75%가 오픈 이노베이션, 외부의 그런 신약에 대한 후보 물질을 바탕으로 허가가 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 국내 후발주자인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약산업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이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신정부에서도 이제 신산업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을 갖다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생명공학 육성 계획이라든가 얼마 조만간에 이제 발표될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네네. 부분들은 규제 산업이지만은 신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제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과거의 좀 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제약산업 육성법이 2013년서부터 올해까지 이루어졌고 그의 성과들을 조금 지표별로 보게 되면요. 2009년에 비해서 최근에 보면 이제 고용 측면에서 이제 8만 명에서 9만 4천 명.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출에 아주 괄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1조 7천억 2009년에 그래서 2017년에는 3조 4천억을 거의 2배 정도 뛰었고요. 네네. 특히 R&D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매출액 대비 R&D 투자가 2009년에는 5%였던 것이 이제 최근에는 12%까지 이제 이 상장 회사 네네. 중심입니다. R&D 자금 자체도 이제 4천억에서 최근에는 1조 4천억 정도로 네네.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정부의 노력과 함께 어떤 기업들의 노력들이 가중되면서 미래가 그래도 좀 확실히 그 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나섰을 때 지금부터 육성합니다.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처럼 2009년에 5%였다가 12%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R&D 투자 비용이 글로벌 대비해서 적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어요. 국내 경쟁. 네. 숫자를 비교해보면 그렇죠.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하고 우리나라 상위 10대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를 비교를 해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로슈의 개발비가 약 12조 원, 그리고 국내 상위 10개 제약사가 모두 합쳐서 쓴 돈이 1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물론 숫자로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기는 네. 합니다만 우리 제약의 발전사를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로슈 같은 회사들은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소변하고 은행잎같이 모아서 사가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사람 소변 안에 혈전을 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1974년에 우리가 GDP 500달러를 달성했기 때문에 고기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했어요. 서서히 중산층부터. 네. 해서 고기 안 먹고 사람들 몸이 비교적 건강하면서 젊은 사람이 있는 나라에서 소변을 수입해다 쓰던 그런 회사를 우리가 지금 50년의 격차를 두고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복제약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잖아요. 여기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현재라고 보고요.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적자를 봐도 당분간은 투자를 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자, 흔히 그 증시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와 주가는 개를 산책시키는 주인과 비슷하다고 해서요. 주인이 A부터 B까지 가는 길에 개가 먼저 가기도 하고 좀 뒤에 따라오기도 하고요. 이게 주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좀 개가 너무 빨리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 그대로 거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을 떠올리시면서 지금 좀 닮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버블이라는 건 사실 지나봐야 그게 버블이었는지 아는 거거든요. 네. 꺼져봐야 버블이죠. 만약에 그 버블이 굳어버리면 뭐 콘크리트가 될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근데 또 이제 닷컴 버블 그리고 MB정부 때 그 자원개발주 테마 열풍 이거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여러분 그 코스닥의 최고점 혹시 아세요? 2000년 초반에 네. 2000년 3월 10일이었을 겁니다. 네네. 2800포인트를 넘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2000년 말에 어떻게 됐느냐? 525포인트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5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2004년에 코스닥 지수의 기준이 뭐 100에서 1000으로 좀 0이 한 자리가 더 붙어서 그런 거고 사실은 283포인트에서 52포인트대로 떨어졌던 거고요. 네네. 우리가 조금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겠고 그 후에 MB정부 때 자원개발주 테마주 열풍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CNK 인터내셔널이라고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맥을 네네.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600원짜리 주가가 18,000원을 넘었었으니까 네. 어마어마했죠. 물론 그 관련된 사람들 외교통상부 그 관계자까지 줄줄이 막 구속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주 열풍이 과연 그때와 같느냐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뭐 삼성에서 성공하고 기술 수출하고 네네. 잘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이건 사람 생명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자원 없어도 그만이고 IT는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거는 정말 예전에 황우석 사태 또 우리가 약간 그 종교적 신념과 비슷한 걸 좀 우리가 많이 목도를 했지만 사람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절실히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보면 갈리긴 갈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제약 바이오 산업은 여러 단계의 승인 단계와 그리고 검증 단계를 거치고요. 그 모든 검증 단계를 거친 이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성공률에 따라서도 이게 확률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과거의 닷컴 버블과 똑같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이것을 실제였는지 아닌지는 좀 알 수가 있겠죠. 나쁘다고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몇 가지 종목에 쏠려 있다 보니까 특히 빅5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몇 가지 종목에 쏠려 있다 보니까 바이오 자체의 거품으로 기업의 거품을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요.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몇 개의 종목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게 바이오 산업 전체의 거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네, 저도 뭐 그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R&D 투자에 대한 규모 측면에서 굉장히 그 열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 제약 산업에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제약 산업이 이제 매출액 대비 18%로 가장 그 높게 나타나는 이제 컴퓨터라든가 IT 분야가 이제 14%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월등하게 제약 쪽에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듯이 신약 개발을 10년에서 15년 그리고 이제 R&D 투자가 뭐 보통 이제 최근에 리포트에 하면 글로벌 신약하려면 3조 원의 그러한 R&D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률적으로도 볼 때 10,000개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공하는 네네. 굉장히 하이 리스크한 사람인데 또 대신에 또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블랙버스터라는 1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고부가치의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R&D 투자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국내 좀 환경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R&D 투자 정부 자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올해 보면 19조
7천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바이오라고 해서 보통 그 2조 원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의 불행히도 이제 바이오에 꽂힌 신약 쪽에는 2,700억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한 1% 정도의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후발 주자이지만은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자금이 50%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신산업으로 이 정부에서도 이제 신정부에서도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그다음 의지를 갖고 이제 출발하는 측면에서 이쪽에 정부 자금, R&D 자금, 리스크한 산업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R&D 투자의 확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이제 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슈 뭐 이런 전통적인 신약 개발 회사와 달리 제네릭 위주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이제 막 제네릭에서 이제 그 신약 개발 중심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12%라는 그 매출액 대비 투자 자금 이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퀀텀 점프한 액트리온이라든가 뭐 버텍스 이런 회사들 보게 되면요 초기에 다 이제 그 마이너스 성장하고 했지만은 새로운 신약에 대한 가치 혁신 신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50위권으로 급격하게 그렇게 빨리 진입하는 경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발언인가요? 혹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제약산업 육성법에 근거해가지고 가장 그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지금 국내에서 이제 파이프라인드 조사를 해봤더니 임상 2상과 3상이 2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약에 대한 허가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미국 FDA 가장 넘기 어렵다는 미국 FDA에 지금 현재 8개 품목이 이제 허가된 상태고 그 이외에도 이제 지금 현재 해외에서 64품목들이 해외 임상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우리 기업들이 내수에서 이제 글로벌 진출로 이제 확대해갔다는 지표를 쭉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신약 개발에 의한 그 1조 원 메가 펀드를 갖다가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R&D 자금 이렇게 리스크한 산업에 이제 케어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셀트리온이 지속적으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얼마만큼 점차적으로 확대되는가 그리고 한미약품 2015년에 기술 수출됐던 부분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제약 바이오주의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증권부 이대호 기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